이제 B형 수교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형 1번 단답형을 먼저 보시면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최근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음수지도에 대한 지문사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음수지도 다음에는 저희가 유리수 지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유리수 내용에서 이제 유리수 개념의 발생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유리수 개념 발생 맥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유리수 개념의 발생 맥락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부분과 전체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분배 결과의 목, 그 다음으로는 이 비율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연산자라는 네 가지 맥락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맥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부분과 전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무엇으로 나누냐면, 같은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부분 사이 관계, 부분 사이 관계를 이제 부분과 전체라고 하고 있고, 이 분배 결과의 몫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분배 상황에서 고려가 되는데, 결국 이 분배 상황이라는 거는 하나의 같은 것을 5개를 3명의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때 한 사람이 갖는 양은 얼만가 라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방정식 AX는 B의 해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이때 A와 B는 정수지만 A는 0이 아닌 것으로서 이러한 방정식의 해로 이 분배 결과의 몫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비율인데, 이 비율이라는 것은 의미가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동일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결국 변화하는 두 양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로 들자면 2분의 1 같은 것처럼 사과 하나를 2개로 쪼갠다 라는 거하고, 이거와 같은 것은 결국 2분의 4, 즉 사과 2개를 4개로 쪼갠다, 이런 것처럼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동일한 관계, 즉 4분의 2든 6분의 3이든 결국 얘는 2분의 1이라는 동일한 관계를 갖죠. 그런 것을 이제 비율이라는 맥락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라는 거는 결국
곱셈 연산자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함수 f에 대해서 이 x라는 원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x 곱하기 b분의 a로 고려해서 결국 이 함수값이 fx가 b분의 a 곱하기 x가 되는 것으로 써 고려하는 것이 바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고려를 해보자면 이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는 같은 양끼리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얘를 포함제라고 하고, 이 분배 결과의 몫은 다른 양끼리의 나눗셈이므로 얘를 둥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에서는 같은 양끼리의 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에서 같은 양끼리의 비를 뭐라고 하냐면 내적비라고 하고, 다른 양끼리의 비는 우리가 외적비라고 부르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리수 개념 발생 맥락으로서 이 부분과 전체, 분배 결과의 몫, 비율, 연산자의 의미를 살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면, 가에서는 전체를 같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분수 개념은 질적으로 동일한 두 양을 비교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결국 이 가에 해당하는 맥락은 부분과 전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주어진 양을 n개로 나누어는, 즉 분배 상황에서 비롯됐고, 이 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분수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나에 해당하는 맥락은 분배 결과의 몫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답형 1번에 대한 해설은, 그럼 다음으로 B형 서술형 3번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3번은 이제 서술형 문항 채점 방법에 총체적 점수화하기와 분석적 점수화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로서 이 3번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 문제로는 저희가 16년도 A형 서술형 10번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것이 이제 분석적 점수화 방법과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 이제 지문사항에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지문사항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이제 만든 것이 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서술형 문항 채점의 분석적 점수화하기와 총체적 점수화하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서술형 문항 채점에 크게 두 가지로 분석적 점수화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체적 점수화하기,
되어 있는데, 분석적 점수화하기라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각 단계별 어떤 걸 세우냐면, 이 채점 요소를 세우죠. 채점 요소를 세우고, 이 채점 요소에 대해서 점수를 배당하는 방법이 바로 분석적 점수화하기 방법이고, 그 총체적 점수화하기 방법은 그 분석적 점수화하기와는 다르게 이 풀이에 대한 특정 내용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점수 부여를 하지 않고 그 풀이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 점수화하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지문 상황에서 기억이 무엇이고 니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기억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계를 구체화하여 각 단계별로 채점 요소를 세우고 그 점수를 배당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결국 이 기억이 분석적 점수화하기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이거를 기억을 보기 좋게 여기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특정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토대로 작성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니은은 바로 총체적 점수하기 방법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묻는 것이 이제 분석적 점수하기, 기억에서 설명하는 채점 방법에서의 유의점과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설명하는, 즉 총체적 점수화하기 방법에서 이 단점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적 점수화하기와 총체적 점수화하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분석적 점수화하기를 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분석적 점수화하기의 유의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방법의 유의점. 이 유의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각 단계별 채점 요소를 세울 때 그 채점을 하게 되잖아요. 채점 요소에 따라서. 그때 특정 요소에 채점 결과가 다른 요소의 채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 채점 요소를 세워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채점 요소를 이렇게 세울 때 너무 세분화하지 않게끔, 즉 채점 요소를 너무 세분화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분석적 점수하기와 총체적 점수하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표를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간단하게 분석적 점수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적 점수하기에 이 장점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각 단계별 채점 요소를 세우고 그 채점 요소에 대해서 점수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채점자들에 대해서 여러 명의 채점자에 대해 채점자 간에 무엇을 줄여줄 수 있냐면 평점 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는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 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한 가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점 요소를 세울 때 그 학생의 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각 단계별로가 아니라 그 풀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강점과 이 약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총체적 점수화하기에 장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총체적 점수하기의 장점은 풀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계별로 점수를 배당하는 분석적 점수하기 방법보다는 이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채점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장점은 이제 분석적 점수하기나 총체적 점수하기의 모든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결과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중시한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거는 분석적 점수하기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일단 분석적 점수하기의 단점은 아까 총체적 점수하기의 장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평점차를 줄이고 객관성,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런 분석적 점수하기를 주로 이용하죠. 왜냐하면 학생의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제 평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점수하기의 단점은 일단 풀이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사고 과정에 가중치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죠. 왜냐면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 분석적 점수하기처럼 특정 사고에 대해서 뭔가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고가 부족했을 때는 그 점수를 깎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 부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석적 점수하기 채점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술형 문항 채점 방법의 이 분석적 점수화하기와 총체적 점수하기 방법을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장점, 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적 점수하기의 유의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풀이를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면, 이 기억과 니은에서의 말하는 것, 즉 기억은 분석적 점수하기 방법이고, 그리고 니은은 총체적 점수하기 방법이라는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적 점수하기의 유의점으로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장점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총체적 점수하기의 단점으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은 이제 답안을 서술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학과 평가의 서술형 문항 채점 방식으로서 그 분석적 점수하기와 총체적 점수하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3번에 대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4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제가 유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강조하는 사항으로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근거로서는 이제 그 19년도 B형 논술형 8번에서 저희가 그 자료 1에서 학생이 사용한 추론 유형으로서 이제 유추를 고려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유추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유추의 뜻과 그 유추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사항에서 이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강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쓰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유추는 다른 말로 이제 유비추론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이 대상 A와 대상 B가 서로 유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대상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와 유사한 성질 PB가 어디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하냐면 바로 이 대상 B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추의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추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유추의 특징으로서는 이 유추는 개연적 추론의 일부이므로 저희가 이런 기납 추론처럼 개연성이 높은 추론 방식이고 뿐만 아니라 이 반복적 유추를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유사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런 유추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풀이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보조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추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유추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추의 문제점으로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면, 일단 첫 번째 측면으로서는 사고의 불명료성과 비논리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론의 불확실성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5개념 생성 가능성이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유추에 대한 이런 문제점, 즉 결국 이것은 유추를 통해서 성립한다고 주장한 이 주장은 어떠냐면, 기납추론과 똑같이 절대적 참임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엇으로 얘를 보완한다면 바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얘가 참이되는, 수학적으로 참이되는 것을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추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이 문제를 한번 보자면, 결국 위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추론 유형의 뜻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의 특징으로서 유사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추의 특징이므로 지문 상황에서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교사가 보조 문제를 활용하죠. 그래서 학생이 이 보조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추가 나타나고 있죠. 유추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추의 뜻으로 이렇게 대상 A와 대상 B가 서로 유사할 때 대상 A에서 성립하는 PA와 유사한 성질 PB가 대상 B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의 뜻을 써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유추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므로 이 사고의 불명료성과 비논리성, 그리고 결론의 불확실성, 그리고 5개념 생성 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어본 것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인데, 보시면은 위 수업 사항에서 문제 해결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중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제시한 사항에 근거해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뒤에 참조에서 그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강조한 사항을 4가지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4번째를 보시면은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장려한다 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 지문 사항을 보시면은 여기 강교사가 이제 원래 주어진 문제, 원래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반원이 올려져 있는 상태죠. 반원이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해 이 보조 문제에서는 어떤 걸 올리냐면 정사각형을 올리죠. 그러면은 그때 했을 때 강교사가 이 직각삼각형에 정사각형과 반원을 올렸을 때 해결을 해봤으니까 다른 도형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그 넓이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봐라 라고 했을 때 학생이 그 새로운 문제로서 뭘 고려하냐면 바로 그 직각삼각형 위에 다른 도형 정삼각형을 올려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만든 문제를 해결을 해보죠. 그뿐만 아니라 교사가 발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그 풀이 과정을 점검하게 함으로 바로 이러한 지문 상황에서 어떤 게 나타났냐면 바로 문제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그 강조 사항에서 4번째 근거해서 바로 이 지문 사항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형 4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형 5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은 인신록적 장애와
그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 즉 비너가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 문제로서는 19년도에 B형 서술형 1번에서 이제 김교사의 사례에서 그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그 브루소의 수학 교육학적 사각론에서 그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신록적 장애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게 인신록적 장애를 물어보는 문제와 함께 그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으로서 그 비너가 얘기했던 과정을 함께 정리해보고자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인신록적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지문에서 학생 1은 일단 이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 정의를 이용해서 그 주어진 문제, 함수 hx가 x는 1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불연속이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 2의 경우에서는 함수 hx의 그래프가 x는 1에서 끊어져 있으므로 불연속이라고 하고 있죠. hx의 그래프가 x는 1에서 끊어짐.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얘가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학생 2가 가지고 있는 연속에 대한 것은, 학생 2는 이 연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 그래프로 보는 것이죠.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함수가 연속이고, 그리고 그래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속이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때는 불연속이다 라는 것은 바로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함수 hx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교사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x가 유리수일 때는 x로 주어지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으로 주어져 있을 때 x가 0이 아닌 점에서 그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인데, 얘가 교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x가 0이 아닌 점에서 불연속하다 라고 했는데,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리수가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결국 함수 fx의 그래프는 양수일 때만 좀 그려보자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학생 2가 함수 fx의 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그려지므로 바로 이렇게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에 근거해서 학생 2는 얘가 연속이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개념 정의에 근거하면은 얘는 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불연속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하지만 학생 2처럼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 근거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약간 이 학생이 갖고 있던 이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부적합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x가 주어진 문제 사항에서는 이렇게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유용하고 성공적인 지식이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 fx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부적합해졌으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브루스의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는 바로 인신록적 장애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신록적 장애의 뜻을 한번 보면은 특정한 맥락에서는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지만 이렇게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더 넓어진 맥락에서 부적합해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인신록적 장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학생 이를 의미하는 이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은 인신록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특정한 맥락으로서는 요 hx 그래프를 해결하는 사항이 특정한 맥락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때 유용한 지식으로서는 이러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라는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때 이러한 교사에 fx를 주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부적합해졌다 해서 이 기억에서는 인신록적 장애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너에 따른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4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기는 비너, 그 첫 번째로는 정의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념 정의가 있고 개념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네 둘 사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 형식적 영역이 있는데, 완전 형식적 영역은 이러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가 있으면은 개념 정의로만 하는 것이 바로 완전 형식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관적 사고에 따른 영역인데, 이때는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개념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 정의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직관적 사고에 따른 영역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직관적 반응인데, 이 직관적 반응은 개념 정의하고 개념 이미지가 있으면은 학생이 이런 개념 이미지로만 고려를 하는 것이 바로 직관적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개념 이미지로만 해석을 했을 때, 여기처럼 개념 이미지로만 해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적 반응에서 주로 이런 장애가 발생하죠. 장애가 주로 직관적 반응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학생 2에 해당하는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 방식을 쓰라고 했는데, 학생 2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의 연속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 즉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속이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때는 불연속이다, 이런 개념 이미지를 통해서만 그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 방식에 근거하면은 바로 학생 2는 이러한 직관적 반응으로서 고려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을 서술하실 때는 일단 그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식론적 장애를 쓰고, 이 인식론적 장애에 근거하면 이러한 hx라는 특정한 맥락에서는 이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지만, 이 교사의 새로운 문제사항인 fx가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부적합해졌으므로 해졌다라고 보고 이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서는 인식론적 장애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상호작용에서 이 직관적 반응은 이 개념 이미지로만 하는 것이므로 이 학생 2는 직관적 반응인데, 그 이유로서는 이 학생 2는 함수 연속에 대해서 개념 정의, 함수 연속에 대한 정의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 연속에 대한 개념 이미지로만 계속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2는 직관적 반응에 해당한다 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개 모의고사 수기론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